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리뷰를 오랜만에 해볼게요. 몇 년 전 인스타에서 몇 번 스쳤던 책인데요.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님이 쓴 거예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책의 제목이 신선하고 따뜻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2016년도에 발행된 책을 2022년인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읽게 된 건 당시 잊혀지지 않았던 책의 제목과 나중에 꼭 읽어봐야겠다는 리스트에 넣은 거,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차가운 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진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 치고 매료되었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요즘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사랑해. 말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의문의 해답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냥과 매우 비슷해서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그냥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과를 뜻하는 단어 어폴러지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에 담겨있는 그리스어 어폴러지아에서 유래했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당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사과의 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흔히 쓰는 말이에요. 저는 잦은 실수의 상대를 화나게 했을 때나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사과를 해요. 진짜 감정을 맞부딪혀서 얽힌 이야기를 풀려는 의지를 가진 사과는 힘이 들거든요. 상황을 되짚어보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모든 순간, 그 순간을 맞설 용기와 나를 둘러싼 상황에 나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고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바쳐질 순도 있는 100%의 사과. 맞아요. 사과는 아픈 것이죠.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기력조차 없는 사랑의 입장에선 기운내 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지는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라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김태리와 남주혁이 주인공이 되어 찍었던 드라마 25, 21의 명대사. 할 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은 세상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최선은 다해봅시다. 다만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 편이길. 힘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필요하지만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검색하던 중에 추천받은 책이 있어요. 우라카미 다이스케의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나는 말이 있다. 지금 당장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인데요. 위로해야 할 대상이 많아졌어요. 나를 위로할 땐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오늘까지만 버티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이것만 하고 다 때려치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기분이 풀려요.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하죠. 90년대, 2000년대에는 힘내 라고 하면 어찌어찌 버텨나갔는데 이제는 그 말의 힘이 다한 듯하네요.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가끔은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건 지금의 터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나 나를 위협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여기를 벗어나면 더 나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들. 작가의 말처럼 여행은 본능이기 때문일까요?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가? 세상사는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가끔은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죠. 엄마의 잔소리,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벌어진 갈등. 그럴 때마다 이 문구를 생각하곤 해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그러면 들쭉날쭉했던 감정은 사그라지고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니까 짜증이 내고 싶죠. 엄청나게 짜증내고 싶을 순간들이 많죠. 모든 감정을 격하게 풀어내고 해소해야만 비로소 안정을 갖고 일상을 돌아갈 수 있는 순간. 감정을 숨기려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인간인 것이니까. 감정 표출의 절제는 AI 로봇에게나 맡기고. 맞아요. 우리는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그러면 화는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요? 무작정 화가 난다고 화를 내도 되는 걸까요? 어느 뇌과학자가 말하길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은 화를 낸다고 해요. 이는 뇌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을 해서 아니 내가 왜 말을 안 듣지? 하고 화를 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를 떠올리면서 슬퍼했어요. 인생 말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찌 보면 간단해. 산타클로스를 믿다가 믿지 않다가 결국엔 본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신기한 말이죠.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말에서 인식을 바꾸는 말이에요.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고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산타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타의 존재는 TV 속 영화에서만 봤고 팍팍한 일상에서 동심을 지켜줄 어른은 없었던 것 같죠. 다만 크리스마스니까 라는 말로 준비된 선물? 동심이란 게 없었던 저, 동심이란 게 지켜지지 않았던 시절. 나는 누군가의 동심을 지켜줘야 되는 걸까요? 내 동심도 없는데 누가 누구의 동심을 지켜? 이런 비뚤어진 생각에 잠기다가도 제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좋아하는 일로 누군가의 동심을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굳이 산타의 명칭을 달지 않아도 타인에게 즐거운 영향력을 선사하려 노력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산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의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라며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이 시가 눈에 들어왔다. 이 장에서는 사랑이란 말의 어원 찾기보다는 작가가 쓰고 채집한 문장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난다는 부분에서는 봄에 마시는 커피, 여름에 마시는 커피, 겨울에 마시는 커피도 각자의 계절 냄새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바람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바람을 풀어주어야 바람이 생기는 것처럼 들판이라는 단어와 풀어진 바람에 담긴 소망의 이미지가 시원했어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인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짧은 시가 있다.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다.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씹는 중. 언젠가 들어보았을 질문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 어릴 땐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어서 새라고 했다가 자라서는 삶이 싫어서 하루만 살고 빨리 죽어버리는 하루살이였다가 더 나이를 먹어보니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고통인 듯 해서 아무것도 아닌 무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시인도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금 어머니를 씹는 중 이라는 표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심다와 피어나다, 심다와 피어나다 라는 말에는 그 안에 소중한 싹이 들어있어 예쁘게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건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 아버지를 나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좋은 술을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좋은 예감은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글이 잘 써질 것 같을 때, 꽃이 만개하기 직전일 때, 일이 마무리가 머지 않았을 때, 책의 마지막 챕터를 피는 순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는데 조금은 더 잘 수 있을 것만 같은 포근함. 커피를 마시려 할 때 커피포트에 물 끓어오르는 소리. 배가 고프지도 배가 부르지도 않지만 누군가와 밥은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적당한 공복감이 있을 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이 책을 읽고 좋은 시를 많이 추천받는 것 같아요. 황지우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도 그렇죠.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누군가 목 빠지게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이야기죠. 겨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고작 그런 일로 좌절하느냐고. 누군가 흔들더라도 너무 쉽게 슬픔의 길목에서 벗어나지 말자. 차라리 슬퍼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뇌하고 울고 떠들고 노여워하자.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나에겐 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키우던 식물의 화분에 갑자기 잡초가 생겼을 때 제가 물을 줘야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물을 줘버렸을 때 슬픔과 노여움의 감정을 빨리 털어버리라고 하지만 잘 털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상한 걸까? 생각이 종종 들었는데 이 문구가 위로가 되네요.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뇌하고 떠들고 노여워하자. 핵심은 마음에 흡족하도록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흡족하지 않았다면 그럴 때까지. 어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되는 게 아닐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커서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나아 있을 것 같았어요. 10대 때는 민증이 나오는 20대가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어른인 것 같았고, 20대 땐 아직 내가 어린 것 같고, 30대인 깊은 생각을 하는 선배들이 어른인 것 같았죠. 막상 30대가 돼보니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이지만 어른 같지 않은 애매한 선을 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40대가 뭔가 기대되지 않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이 상태가 30대를 시작하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젊음을 잃으면 늙음이 될까?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에 불과할까? 젊음과 늙음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이 질문의 열쇠는 이 책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산타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산타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었죠. 젊음과 늙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젊다가 늙어지는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그 안에 해답이 있을 것 같네요. 이름을 부르는 일은 숭고하다. 숭고하지 않은 이름은 없다. 이걸 보고 김춘수의 꽃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이름을 지어줄 때 생각한다면
마치 라이언킹에서 원숭이 할아버지가 작은 새끼 사자를 안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함부로 불러도 안 되지만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불러줘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란 건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것. 사람 볼 줄 안다는 건 흔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구분하고 걸을 때 쓰곤 해요. 하지만 이를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니 새롭게 와닿는데요. 나쁜 말이 걸러지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 이 책을 들었을 때 좋은 말만 하고 싶었던 소망과 맞닿아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꽃처럼 겸손한 것도 없다. 제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목을 꺾어 땅으로 투신하니 말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겸손과 투신을 동의어로 쓰다니. 투신하는 꽃이 겸손하다는 말은 인당수에 빠진 효녀 심청 이야기처럼 좀 심파적으로 들렸어요. 이외에도 많은 문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소셜미디어로 타인과 소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자신과 소통하며 스스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눌 필요가 있을까? 향기로운 꽃내음은 바람에 실려 백리까지 퍼져나간다. 그래서 화양백리라 한다. 사람의 향기는 그리움과 같아서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인양만리라 한다. 관심이 멈추던 순간 상대를 향한 관찰도 멈췄던 것 같다.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 책을 읽고 나서 첫 감상과 리뷰를 하면서 드는 두 번째 감상이 달라졌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 감상평을 썼을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썼어요. 모든 물건을 사기 전에 느낌 있는 사진과 칭찬이 도배된 후기, 잘 다듬어진 실망을 하는 것처럼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라거나 좋은 글귀만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가의 일상을 담아놓은 에세이였다. 그의 시선 중 제일 좋은 것을 걸러 카피에 담고 책의 표지에 그림이 되었을 뿐이다. 어찌되었든 책의 초반에 멋모르고 읽다가 중반이 되어 흔해 빠진 스토리에 지루했다가 그래도 일단 잡았으니 끝을 보자는 심리에 다 읽게 된 감상은 10년 전에나 쓸 법한 촌스러운 단어 사용과 그럴까 저럴까 그럴 법하지 않을까 하는 모호한 태도와 단어에 대한 집착, 중구난방하고 정리되지 않는 듯한 생각이었다. 다시 말해서 정감 있는 문투와 개방적인 태도, 그럼에도 글을 계속 써야겠다는 작가의 의지력이다. 이 책은 초반에 내 언어를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고 차라리 10대 때 읽었던 영혼의 닭고기 수프를 다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그럼에도 책 맨 뒤에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 글의 품격, 살아온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는 읽고 싶은 것을 보면 제목 하나는 끝내주게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게 첫 번째 감상평이에요. 되게 비판적으로 썼죠. 그리고 리뷰를 쭉 하면서 다시 몇 줄 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자 책을 덮었던 순간 부정적이었던 초반 감상평과는 다른 감상이 들었다.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군데군데 따뜻한 메시지가 언젠가 다시 보아도 좋을 만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리뷰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내 경험과 비교해보니 제법 감상이 풍부해졌다.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을 만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책에서 뵐게요. 안녕.